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생뚱맞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뭐냐?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1000개를 넘게 쐈잖아요. 이 위성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인터넷이 엄청 빠르고 엄청 고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나 오지에서나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직접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가입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뭘 한 건지 간단히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회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가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은 벌써 10개, 20개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1081개를 쐈어. 1081개. 우리나라 뭐 천리안 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랑 위성 뭐 있고 정말 위성 뭐 몇 개 없어요. 9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위성을 1000개 넘게 쐈다는 거죠. 나중에는 3만 개를 쏜다고 해요. 벌써 일부 지역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위성인 거 감안했을 때 꽤 빠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에이 그래도 아직 속도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목표의 한 30분의 1 정도 쏜 거니까 지금의 수치만 봐도 뭐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지역도 꽤 생각보다 넓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약했습니다. 어떻게 예약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약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네, 여기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여기서 스타링크에 들어가서 여기 서울 치면 여기 서울이라는 도로가 나오네요. 서울 하면 서울 스트리트 테헤란 이란?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러실 텐데 테헤란에 있는 서울 도로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로 있잖아. 요 앞에가 테헤란로잖아. 이거 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좀 제대로 친교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대로 친해지자 이러면서 이란에서 테헤란 난지사님께서 우리나라에다가 테헤란로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테헤란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란에 서울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게 됐죠. 이란하고 점점 엄청나게 친해지다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서 우리하고 좀 소원해졌죠. 미국이 국제 제재를 하니까 그때 잘 안 되게 됐지.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삼성역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 이 근처가 완전히 흙바닥이고 그냥 형편없이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뭐 10년 넘게 제대로 개발도 안 됐고 라고 저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딴 얘기가 길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지역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역이 서울 스트리트, 서울 에비뉴, 서울 가든웨이, 서울 스트리트, 필리핀 서울. 야 잠깐만 서울 코리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글에서 맵해서 자기 집을 치시고 거기서 플러스 코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코드를 받아서 플러스 코드를 여기 입력하시면 여기서 서울을 입력할 수 있게 돼요. 서울 코리아 나오죠? 입력하고 나면 지금 가입도 안 하고 돈부터 넣으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부터 넣으라 그래.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어. 근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환불할 방법이 없죠. 이쯤 되면은 속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이에요. 테슬라에서 여러분들이 모델 3나 뭐 이런 자동차 사봐도 속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여기 적은 이메일로 이 어카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이메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 돼. 돈 들어왔다는 게 여기 나오네. 오 다행이다. 네 진짜 이렇게 스타링크의 회원이 됐습니다. 와 이제는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1000개 위성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수신기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여만원 정도? 공유기 좀 비싼 거 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위성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위성의 형태를 보면 위도가 높은 쪽일수록 위성이 더 많아요. 북쪽은 지금부터 서비스가 되는 상태고요. 이 중간 단계에서는 위성이 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거죠. 스타링크가 그럼 뭐냐? 이것부터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위성통신 다 아시죠? 위성이 높게 뜨면 지구 전체를 위성 한 3개면 커버가 가능하죠. 정지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가 도는 속도로 같이 돌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 3개면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근데 위성통신은 좀 느려요.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 중고도 위성을 주로 쓰는데 이 중고도 위성 같은 걸 쓰면 뉴욕에 나가 있는 김한용 특파원 네 김한용 특파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텀이 긴 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위성통신의 한계입니다. 아무래도 전파를 쏴서 내려오고 쏴서 올라오고 이러면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영상 속도는 그렇게 늦지 않아.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만큼의 덩어리가 가는 거죠. 기차가 가듯이 이렇게 영상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쨌든 그 처음 시작되는 것이 나오려면, 그리고 내가 또 요청했을 때 그 다음 머리가 도달하려면 요게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딜레이가 생기고, 그걸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이 위성통신은 속도는 그렇게 늦지 않는데 레이턴시가 늦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궤도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고주파를 쏠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어느 정도 낮아야지만 닿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줄어들게 되죠. 고주파라는 건 뭐냐면 인텔 CPU가 헤르츠를 막 높인다, 오버클럭킹을 한다, 이런 것들 다 주파수를 높이는 겁니다. 주파수를 높이면 같은 주파수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위성통신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위성통신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스타링크 위성통신은 아주 낮은 궤도로 돌리는 겁니다. 비행기보다 한 10배 정도밖에 안 높아. 550km.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위성입니다. 잘 보면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다 신호를 보내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가까운 그런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빠른 위성이니까 이게 장차 빠른 인터넷을 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낮은 위성이니까 수신기 송신기가 작아집니다. 현재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보면 귀엽죠?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보다 훨씬 더 작고 간단하죠. 스카이라이프 알면 약간 아재 아니냐? 내가 스카이라이프를 어떻게 알고 있지? 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여튼 네, 스카이라이프보다 훨씬 작고요. 차에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낮게 돌면 좋은 점이 많긴 한데, 그 대신에 지구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위성이 훨씬 많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위성이 지구에 가깝게 도니까 추락하지 않으려면 지구 주변을 아주 빠르게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구 인력이 빨려들어서 추락할 거 아니에요. 초당 8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 탈출 속도랑 비슷한 속도로 돌아야 돼. GPS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이 GPS 위성이 정지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지 위성은 뭐냐면 지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과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거의 비슷해. 졸려요. 천천히 돌아도 되는 거지. 지구 도는 속도랑 금만 돌면 됩니다. 하루에 지구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도는 이 스타링크 위성은 90분이면 지구 한 바퀴씩 돕니다. 총알보다 더 빠르게 쉴 새 없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25년 앞으로 4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배나 사막이나 아프리카 산간지방이나 할 거 없이 모두들 인터넷을 빠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스타링크 속도 보면요,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160Mbps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벌써 100M 인터넷보다는 빠른 거죠. 그리고 위성 하나가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이렇게 넓은데, 이게 외딴 지역일수록 위성 하나를 나 혼자 쓰니까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성 인터넷을 어디다 쓰느냐? 서울에서 뉴욕에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의 상당 부분은 서버가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태평양 밑으로 케이블이 묻혀 있어요. 케이블로 다 연결하는데 그 케이블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속도의 한계도 있고 그 케이블 자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위성을 통해서 그 케이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위성끼리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속도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하게 되면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망하겠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도심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존 통신사들이 무조건 더 빠를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스타링크는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있는 외딴 할머니네 집라고 하면 기존 사업자는 거기까지 선을 다 연결해야 되잖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스타링크 시대가 되면 스타링크는 거기에 위성 안테나 하나 달아주면 끝나기 때문에 KT에다가 우리 집 인터넷 설치해줘, 그럼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스타링크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연결할 때도 지금 사막 한가운데도 기지국을 연결하려면 결국에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스타링크로 기지국을 따로따로 서로 연결하지 않고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들을수록 국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접속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구글 검색만 해도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사람이 가냐? 이 데이터가 가지.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은 곳에서 자기 집에 위성을 받겠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쓸모가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로 메리트가 강한 건 아닙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IP 타임 이러고서 공유기 탁 켜면 사람들 10명이 달라붙어 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인 게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스타링크 된다고 해도 그 위성의 부하가 너무 커져서 그렇게까지 좋은 속도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벌써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아직 서비스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위성 안테나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디파짓은 99불이에요. 정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이 정도로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수신기를 또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집집마다 이 위성 안테나를 단다는 개념이라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성 안테나 하나를 놓고 건물 하나 정도 커버를 한다, 이 정도 돼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이렇게 우주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그럼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한 개 회사가 인터넷을 장악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머리 위를 우리도 모르는 새 수많은 위성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경쟁사가 있는데 우선 예전부터 있었던 이리듐이 있잖아요. 70개 정도 되는 위성을 또 갖고서 위성 통신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웹이라는 회사는 680개의 위성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수많은 회사들의 위성들로 뒤덮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주를 내다보면 계속 위성이 지나가서 이게 불편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 바로 옆으로 스타링크가 지나가서 아주 대단한 민폐를 끼쳤다고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진에 위성이 지나가는 게 찍혔어. 이런 민폐가 있나. 우주에 수많은 위성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 이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궤도에 어떤 특정 위성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폭발하게 되면 그 위성이 다른 위성을 또 폭발시키고 다른 위성이 또다시, 이러면서 우주 쓰레기가 무한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궤도 하나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가 하나도 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쏠 수 없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이상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승리호 부르면 되잖아. 승리호가 있구나. 승리호가 있었네. 김태리가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스페이스X 쪽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위성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쓰레기가 있으면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가 추락시킬 거야. 그래서 우주 전체는 더 깨끗해져.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 네, 우주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죠. 저 드넓은 우주를 펼쳐나가는 우리의 인류의 꿈, 다들 응원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퇴사했죠. 내가 지금 아마존 배달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차린 블루오리진에 올인한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에 더 올인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 다음 모델 좀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더구나 화성까지도 꿈을 펼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온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